정말 배경 지식으로 풀 수 없게끔 아주 생소한 지문을 탁 내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내는 거예요. 네. 하지만 네. 배경 지식이 또 필요해요. 오늘 뭐 아무튼 주제는 네. 국어니까. 맞아요. 비문학. 예. 아무래도 네. 필요는 해요. 선생님들은 일단 필요하고요. 학생들한테 얼마큼 필요한가는 이제 논란이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배경 지식이 독이 된다는 말도 하잖아요. 네. 무슨 얘기인가 하니 실제로 그 수능에 이제 그 평가원에 출제하는 교수님들이나 이제 출제하는 사람들이 비문학 지문들을 보면은 듣도 보도 못하는 거를 갖고 오려고 해요. 한 4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제가 사실 수능 치러 갔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갔는데 그래서 한번 그냥 쳐봤어요. 네. 별로 잘 못 쳤어요. 시간 내에 빨리는 못 풀어서. 1교시 끝나고 나오시는 아니, 그런 다 분들 쳤어요. 다 보셨어요? 쳤어요. 아, 수학까지? 네, 네. 전 과목 다 쳤어요. 네. 아. 문과로 적었어요. 그랬는데 정말 애들의 그 고통을 한번 느껴봤어요. 그래서 네. 이게 막 그 다음부터 애들이 달리 보이더라고요. 네. 예. 근데 아무튼 근데 제가 이제 국어를 보는데 깜짝 놀란 게 네. 국어의 그때 철학 지문에 이 철학 지문이 보통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최상위권들은 별로 안 어려워요. 차라리. 네. 근데 이제 중상위권 애들 중에서는 약간 그런 거 약한 애들한테는 아주 쥐약이죠. 중상위권이라는 건 한 2등급 정도요? 그렇죠. 한 2, 3등급 정도 네. 되는 애들 중에서는 특히 이과 쪽 애들 중에서 네. 너무 그런 쪽에 좀 약한 애들이 있어요. 네. 그런 애들은 좀 어려워하기도 하죠. 근데 아무튼 그 보면은 그게 이제 제가 그때 대학교 4학년 때인가 대학원 석사 때 읽었던 논문이 나온 거예요. 화인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네. 그냥 흘려들어도 됩니다. 네. Two Dogmas of Empiricism이라고 하는 논문을 쓴 게 있어요. 아주 기념비적인 논문이에요. 분석명제와 종합명제의 이분법을 타파한. 말이 어렵죠. 어려워요. 근데 그게 나왔어요. 물론 네.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조금 윤문을 해서 약간 쉽게 해서. 근데 그 어휘 자체가 너무 무서워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말한 건 두 가지 측면이 네.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그 철학에 이 대학교 한 3, 4학년이나 석사과정 정도 돼야지 읽을 수 있는 기념비적인 논문을 아무리 고등학교 애가 철학에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접해보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내는 거예요. 정말 배경 지식으로 풀 수 없게끔 그런 아주 생소한 지문을 탁 내는 거예요. 배경 지식으로 풀 수 없게요. 네, 일단은 배경 지식으로 풀 수 없게. 하지만 네. 배경 지식이 또 필요해요. 이때의 배경 지식이라는 건 뭐냐면 그 논문의 내용을 아는 배경 지식이 아니라 네. 그러한 논문들의 기본적인 기초 용어들, 네. 그 용어들이 또 철학적인 용어도 이게 위계가 있어요. 기초 철학 용어가 있고 네. 조금 더 이제 약간 그 논문에서 나오는 철학 용어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논문에 나오는 모든 철학 용어를 다 알 필요는 없어요. 네. 근데 다 지문이 보면은 네. 기초 철학 용어로 그런 상위에 있는 철학적인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그 안에서 설명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거죠. 그러한 철학적인 기초 용어조차 모르면 그건 안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이들이 뭐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책들 많이 읽잖아요. 그래도 철학 교양서들을 아이들이 이제 읽으면 거기 용어들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사회탐구 과목의 윤리와 사상이나 생윤이나 사회문화에도 사실은 사회학이지만 약간 사회철학적인 게 나오거든요. 그런 거를 접한 애들은 이제 그런 걸 열심히 공부한 애들은 그렇게 좀 익숙하겠죠. 그럼 좀 유리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이과 애들은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이과 애들도 사실은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 통합사회를 하잖아요. 통합사회도 그게 그냥 사회만은 아니에요. 거기도 인문적인 요소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기초 용어들은 훈련을 하긴 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의 배경 지식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훈련이라는 말씀이 기본 용어는 학습을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얘기입니다. 기본 용어와 그 용어가 어떻게 다른 용어들과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어떤 게임이 이루어지고 언어 게임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비트겐슈타인이 뭐 언어 게임이라는 말을 썼지만,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이 언어를 가지고 노는 게임이에요. 우리가 보통 뭐 어떤 게임, 야구라고 합시다. 네. 그럼 야구면 야구를 모르는 사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야구의 뭐 예를 들어서 출루율 이러면 야구 모르는 사람은 무슨 소리야라고 하죠. 뭐 타자가 있다, 안타 친다 이런 건 다 알지만 네. 거기에 있는, 근데 그런 용어들이 기초 용어들을 이용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야구라는 게임들이 이루어지는데, 네. 그러니까 기초적인 베이직 컨셉과 용어들과 그 용어들이 이렇게 하나의 시스템을 이루어 가지고 네. 체계를 이루어서 하는 것에 그게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자꾸 본인이 그걸 체험을 해보고 그거를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놀아야 돼요. 이 체험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한 친구는 수능 국어가 훨씬 쉬워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친구가 뭐 만점을 받고 이런 거는 뭐 또 다른 차원이긴 하지만, 또 이 시험의 스킬이나 이런 시험 자체에 대한 연습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다른 차원 얘기고, 다만 그 기초 실력이라고 하잖아요. 소위 말한 수능 국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기초 실력은 언어를 가지고, 언어의 게임을 가지고 노는 거. 근데 이제 그 언어의 게임이 약간 철학 인문학적인 게임이 있을 수 있고, 네. 법학이나 경제학 같은 게임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과학이나 기술과 같은 게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게임을 자꾸 시뮬레이션을 자꾸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거기 있는 기본적인 개념, 용어, 그다음에 그 용어들이 다른 것과 어떻게 함수 관계를 갖고 어떻게 이제 연관을 지으면서 이렇게 이제 다양한 양태가 드러나죠. 그럼 그 양태를 암기하는 게 아니라, 물론 암기도 될 수 있겠지만 그것들이 어떻게 이제 구현되는 그 과정 있죠. 그 로직, 그렇죠? 그 로직, 살아있는 로직을 자꾸 이제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자꾸 하고, 자꾸 이제 읽고 분석하고 시뮬레이션, 이 과정을 하면은 뉴런의 구조가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일단 뭐 어떤 텍스트를 딱 봐도, 내가 예를 들어서 철학을 전공자다. 그런데 새로운 철학자가 나타나서 기기묘묘한 철학적인 여러 개념이나 용어를 쓰면은 자기가 이제 알고 있는 철학적 개념이나 용어나 그런 것으로부터 얘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고 분석을 하게 되겠죠. 그렇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물론 기존에 있는 철학 개념 용어를 잘 안다고 해서 새롭게 나온 철학 용어나 개념을 완벽하게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훨씬 더 유리한 위치인 거죠. 그런 의미의 배경 지식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한 배경 지식은 지금 제가 말한 모든 게 그러니까 제가 말한 배경 지식이란 의미예요. 네. 그런 의미의 어떤 체화된 히스토리가 있어야, 네. 그래야지 언어, 제가 볼 때는 국어, 요즘 국어니까 국어 1등급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선생님이 지금 되게 길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 하나하나가 사실 무슨 말인지 잘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뭐 서로 관계를 맺어야 되고, 함수 관계, 뭐 그 시스템을 가지고 놀아야 되고, 알겠거든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요. 이제 자꾸 수학하고 비교를 하는데, 수학은 어떤 단계와 단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수학이 어려워 그러면은 어디서 빵꾸가 났는지를 찾아내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되는 게 수학인데, 국어는 뭘 해야 될지는 알겠는데 이게 단계별로 구하기 어려운 과목인 것 같아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돼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은 수학이 좀 더 형식적인 학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기호가 네. 굉장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공적 기호 체계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철학자도 초기의 철학은 인공적인 언어로 우리 인간의 언어를 재구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수학처럼. 네. 쉽게 말하면 뭐 수학이나 그런 수학과 과학의 언어로 우리 언어를 재구성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후기에 가서는 아니다. 우리 살아있는 진짜 언어가 중요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턴을 하거든요. 그런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수학은 바로 그런 인공적인 언어예요. 그러니까 인공적인 언어는 되게 형식화하고 그런 걸 자르고 구분하기가 더 용이할 수 있죠. 그런데 국어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어 문법이나 맞춤법 띄어쓰기 있잖아요. 물론 많이 나아지긴 했는데 아직도 좀 완벽한 체계는 아니에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라는 얘기인 거죠.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은 거는 그것까지는 아닌데 그 정도는 진짜 굉장히 이거는 엉터리인 거고요. 그 정도는 아닌데 네. 좀 앰비규어티가 있어요. 좀 이게 애매한 거. 애매모호한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금 해석의 여지가 있거나 논란의 여지가 있거나 그리고 근데 문법 체계가 애매한 거는 독해력하고는 조금 별개. 아니 제 말은 그러니까 제 말은 형식 언어와 그런 인공 언어와 실제 언어 사이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국어의 또 틈 문제는 비문학이 어렵잖아요. 그 비문학이 사실 과도하게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떤 친구가 나는 철학적인 질문이 있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느껴. 그렇게 하면은 뭐 철학을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공부하냐? 근데 문제는 철학을 공부하면 철학이 나오는 게 아니라 또 역사 지문이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즘 보면은 이제 문제집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약간 레벨을 구분해서 조금 쉬운 지문, 조금 어려운 지문 이런 식으로 하긴 하는데 완전히 그 수학처럼 하하부터 상상까지 한 최소한 5, 6등급을 구분해가지고 학생들을 끌어내잖아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한 상중하? 한 4단계 정도? 그 정도는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문의 난이도를 가지고 나눌 수 있는 거. 네. 그러니까 지문의 난이도를 가지고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용어들이 쉽고 용어들의 연관성이 좀 더 덜 꼬여 있는 걸 한다면 그러면 좀 낫죠. 그리고 저는 요즘 그것도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지문도 어렵지만 문제가 어려워요. 그게 지문을 잘 해석을 못해서 아니 조금 달라요. 조금 달라요. 저도 뭐 웬만한 지문은 그냥 쑥 읽혀요 다. 그런 독서 경험이 많으니까 당연히 그런 건 다 배경 지식으로든 뭐든 대충 다 알겠는데 문제가 어려울 때가 있더라고요. 사실은 비문학에서 나오는 논리 구조는 간단해요. 거의 3단 논법 수준이라고 보면 돼요. 리트도 그래요. 근데 3단 논법적인 구조에 있는 그 용어들이 A면 B고 B면 C면 A면 C다 할 때 A, B, C에 들어가는 것들이 똑같지는 않은 거죠. A가 A 다시가 되기도 하고 그걸 패러프레이저 하기도 하고 용어들을 자꾸 이제 바꿔가면서 동의적 표현이나 유사한 표현들을 이렇게 매칭을 시켜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데서 이제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그 3단 논법에서 어려운 게 뭐냐면 후권 부정이 있어요. 대우명제처럼. 네, 아무튼 그런 게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P면 Q이다인데. 그건 알아요. 네, P면 Q이다면 P면 Q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제가 P면 Q고 P야. 그러면 답이 Q가 나오잖아요. 결론이. 그런데 이제 P면 Q에서 not Q라고 하면 not P가 되겠죠.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거예요. 그렇죠. not Q면은 not P다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맞습니다. 우리 사실 고등학교 명제와 그 집합에서 다 했던 거예요. 학생들은 다 알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3단 논법적인 구조를 조금씩 꼬아놔요. 근데 그게 꼬아놓을 때 그게 이제 머릿속에서 확 그게 머리가 작동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게다가 시험장이면은 더욱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어렵겠네요. 그래서 이제 근데 기본 논리 구조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그거를 이제 패러프레이저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함정을 둬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모든하고 어떤하고 다르잖아요. 뭐 그런 식의 논다든지 정확하게 그 명제의 타당성을 명제가 타당한 그 범위, 그 도메인을 조금 이렇게 살살살 조정을 해가면서 헷갈리게 만드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이제 헷갈리는 장치들을 이제 마련하면서 하긴 하나, 기본적으로는 이제 패러프레이즈와 3단 논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문제를 만든 사람도 시간 내에 그 문제를 푸는 게 쉽지 않을 정도로, 물론 자기가 만든 문제는 자기가 풀겠죠. 근데 남이 그 비슷하게 만들어 놓으면 자기도 막 찾아야 되거든요. 이제 그거를 사실은 이제 트레이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해력이 풍부한 사람도 수능 국어 비문학이라고 하는 특정한 테스트를 높은 시간 내에 빨리 풀어가지고 정확하게 푸는 거는 소위 말하는 연습과 훈련이 필요해요. 그렇긴 한데 그렇기는 하나
누구나 훈련과 연습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슬픈 얘기를 하시면 어떡해요? 아니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 네. 그때부터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국어가 4, 5등급인데 네. 그거 갑자기 1등급 만들겠다. 그건 쉽지 않다는 거죠. 당해년에는. 네네. 네. 그러니까 심지어 재수, N수를 해도 안 오르는 애들도 많아요. 사실은 네. 저는 해결 방안이 네. 로열위는 없다고 생각해요. 일단 첫 번째는 굉장히 그 평가원 혹은 평가원 문제의 로직하고 유사하게 네. 정교하게 돈과 시간 많이 투자해서 만든 문제를 네. 가지고 그 로직을 완전히 체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해요. 평가원식 로직에 네. 익숙해져라. 네네. 네. 근데 그 얘기는 뭐 고3 학생들이면 웬만큼 상위권이면 다 아는 얘기예요. 다 아는 얘기고. 그래서 마르고 날토록이라는 마닥. 네, 마닥 아시죠? 네. 예. 그것도 사실 별거 아니에요. 네. 평가원 정도의 기출문제 모아놓고 네. 그걸 열심히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이스토리나 마더텅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다 보면 기출을 모아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기출을 가지고 연습하는 거는 고3이나 뭐 재수생이나 N수생이면 기본으로 다 하는데, 그래서 일단 그거는 당연히 필요 조건이고요. 근데 이제 더 근본적인 문제는 네. 이게 이제 고3이나 N수생에서 과연 오르겠냐 하는 문제인데, 결국은 여러 영역의 기초 개념과 용어들을 가지고 네. 그 게임, 네. 언어를 가지고 놀아서 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 뉴런의 구조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 과정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리건데 꾸준한 독서가 네. 로열웨이라고 생각해요. 단 독서를 안 하고도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독서를 그렇게까지 안 했는데도 국어 성적이 나오니까, 독서를 그렇게 했는데도 국어 성적이 안 나오는 애도 있어요. 네. 분명히 그거는 사실이에요. 네. 그건 부정할 수 없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요즘 뭐 백신 맞고도 감염되고 뭐 죽기도 하잖아요. 확률이죠, 확률. 서울대 나와도 출세 못하는 사람 많잖아요. 네. 근데 확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DNA의 수혜를 입은 거네요. DNA 부분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근데 수학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그렇죠. 뭐 사실 모든 과목이 네. 뭐 기본적인 머리가 좋으면 당연히 유리하죠. 그건 사실인데, 하지만 저는 이제 그거는 아주 근본 전제로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다만 그 안도 내에서 네. 저 성적을 어떻게 올릴 수 있느냐가 사실이에요. 왜냐면 CPU는 이미 타고난 거니까. 네. 그거는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건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결국은